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칠순 생일 아침 냉장고를 열었는데 미역국은커녕 먹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에게 온 전화 한 통. 어머님, 저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생일 축하 한마디 없이 돈부터 달라는 가족. 그 순간 한 여자가 결심합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평생 자식 위에 살던 엄마가 그날부터 채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꺼낸 한 장의 종이. 부담부 증여계약서. 이 한 장이 아들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확인하세요. 1장. 칠순 생일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난 한 여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순례 씨. 올해 71.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운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억척 어머니였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늦가을 박순례 씨의 칠순 생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 순례 씨는 잠에서 깨자마자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 날짜를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요. 칠순이라고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싶으면서도 그래도 오늘만큼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에 아들 내외 얼굴이라도 보면 족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는데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는데 그날따라 유독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처럼 쓸쓸했다고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 먹다 남은 김치 쪼가리, 말라 비틀어진 멸치볶음, 그리고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미역국 끓일 소고기는커녕 미역줄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례 씨는 그 전날 장을 볼까 하다가 관뒀다고 했어요. 왜냐고요? 며느리 도화가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 칠순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지 않겠냐는 어리석은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다고요. 냉장고 문을 닫고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고 있자니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했다고 해요. 아들 민준이가 어릴 때 생일이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를 접어서 카네이션이라고 달아주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고요. 그때는 가진 것 없이 가난했어도 서로 웃으며 밥 한 그릇 뚝딱 비우던 시절이었는데 순례 씨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유가 다 그 아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만큼은 기죽지 않고 살게 해주려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며 억척스럽다고 욕해도 상관없었어요. 내 자식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으니까요. 덕분에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건물 두 채 가진 건물주가 됐지만 정작 칠순 생일날 아침에는 따뜻한 밥 한 덩이도 얻어먹기 힘든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순례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싱크대 찬장을 뒤졌어요. 구석에 처박혀 있던 인스턴트 미역국 한 봉지가 나왔습니다. 이걸 끓여 먹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했어요. 쉰내 나는 찬밥에 물 말아 김치랑 먹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순례 씨는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 뻔하다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무 반가워하는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도하예요. 며느리 이도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어찌나 쨍쨍한지 고막이 다 아플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순례 씨는 내심 기대하며 대답했어요. 혹시나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지금 가고 있어요라는 말을 기대하면서요. 그래.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은요? 그냥 전화드렸죠.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라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묻지도 않고 대뜸 밥 먹었냐고 묻는 꼴이라니. 순례 씨는 짐짓 모르는 척하며 대꾸했어요. 아직 안 먹었다. 너희는 먹었냐? 저희야 뭐 대충 챙겨 먹고 민준 씨 출근시켰죠. 참, 어머님, 제가 지금 백화점에 와 있거든요. 백화점이라는 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혹시 생일 선물을 사러 간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칠순이라고 신경을 쓰는구나 싶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뻔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거기는 왜 갔는데?
아니, 이번에 신상 가방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건데 마침 재고가 딱 하나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왔는데 제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나왔지 뭐예요? 순간 순례 씨의 귀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생일 선물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가방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아유, 어머님도 참. 저한테 50만 원만 붙여주세요. 다음 달에 생활비 아껴서 갚을게요. 아니면 어머님 건물 월세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퉁쳐도 되고요. 퉁치다니요. 시어머니 돈을 무슨 쌈짓돈 꺼내듯 말하는 저 말투의 뚜껑이 열릴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인내심을 발휘해서 물어봤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 오늘이 무슨 날인데요? 아, 혹시 제사인가요? 정말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따위 대접을 받으려고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했나 싶어서요. 됐다. 아무 날도 아니다. 가방이고 뭐고 나는 돈 없다. 끊어라. 전화를 확 끊어버리려는데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아이 참, 50만 원이 뭐 큰돈이라고 그러세요? 제가 좀 살려주는 셈치고 보내주세요. 내 친구 시어머니는 척 사주신다는데 어머님은 건물도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인색하세요? 인색하다는 말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보고 인색하다고 했냐? 내가 너희 집 해주고 민준이 가게 차려주고 차 뽑아준 게 얼만데 인색하다는 소리가 나와?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주기 싫으면 말지. 사람을 무한하게 소리는 왜 지르세요? 알겠어요. 민준 씨한테 달라고 할게요. 끊어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뚜뚜뚜거리는 신호음이 순례 씨의 머릿속을 갉아먹는 것 같았다고 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50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돈 순례 씨에게는 껌값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도가 글러먹었잖아요. 생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미역국은 고사하고 돈 내놓으라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나요? 분을 사귀지 못해 거실을 서성거리는데 오후 늦게서야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화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 들었겠지. 너의 마누라가 나한테 뭐라든. 엄마, 왜 아기를 죽이고 그래요? 도화가 요즘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래요. 가방 하나 사서 풀겠다는 건데 엄마가 좀 사주면 어디 덧나요? 순례 씨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들 목소리가 차분하다 못해 귀찮다는 투였거든요.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어미는 뒷전이고 아들 녀석은 생일은 저녁에 배달시켜 먹을 테니 엄마도 맛있는 거 드세요라고 했다지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례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창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칠순 생일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미역국 한 그릇,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돈 50만 원을 갈취하려는 자식들의 목소리만 남긴 채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거든요. 순례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가방을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 몇 년 전 아들이 사업한다고 징징거릴 때, 결혼한다고 집 사달라고 조를 때 법무사 조카의 조언으로 써두었던 그 계약서였습니다. 그때는 설마 이걸 다시 꺼내볼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등 돌리는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칠순 생일이 바로 그 계약서가 순례 씨의 유일한 선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계약서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증자 이민주는 증여자 박순례를 성실히 부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그래요. 순례 씨는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먼 돈을 퍼주는 멍청한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 같은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시장통의 독사라 불리던 박순례였거든요.
순례 씨는 서류를 챙겨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쉰밥을 꺼내 물에 말아 쉬어 빠진 김치를 얹어 한 입 가득 밀어 넣었습니다. 시큼한 김치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밥을 다 먹고 나면 순례 씨는 더 이상 예전의 헌신적인 엄마가 아닐 거였습니다. 내 돈, 내 건물, 내 인생, 전부 다 도로 찾아올 테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달력을 봤습니다. 그날 생일 옆에 작게 메모를 남겼어요. 다시 태어난 날. 그날은 칠순일이 아니라 박순례라는 여자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첫 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의장. 전쟁의 서막 카드를 맞고 법을 꺼내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응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순례 씨는 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순례 씨는 전화기를 들어 조카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는 법무사 일을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꽉 잡고 있는 친구 같은 존재였거든요.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조카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안 그래도 전화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고맙다, 재민아. 그런데 축하 인사는 나중에 듣자. 너 내일 사무실에 좀 들려야겠다.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일은 무슨. 그냥 오래된 서류 하나 정리하려고. 내가 전에 말했던 그 부담부 증여 취소건 말이다. 그거 아직 유효한 거지? 아, 당연하죠. 왜요? 형이 뭐 속 썩여요? 속 썩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자세한 건 내일 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지만 순례 씨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식탁 위에 올려진 며느리가 보낸 계좌번호 문자가 반짝거렸습니다. 이도화가 50만 원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찍어보낸 거였어요. 순례 씨는 그 문자를 보며 허투루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보내주마. 50만 원이 아니라 너희 인생에서 가장 비싼 청구서를 보내주마.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순례 씨는 더 이상 아들 눈치나 보는 뒷방 늙은이가 아닐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전날 밤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설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각오를 다지느라 가슴이 두근거려서 깬 것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가 순례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영락없는 칠순 노인이었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순례 씨는 옷장에서 제일 아끼는 진청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고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인생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함께했던 옷이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입술에는 붉은 립스틱을 꽉 채워 발랐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는 기분이랄까요? 간단하게 누룽지를 끓여 속을 채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더군요. 택시를 잡아 타고 조카 재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민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달려나왔어요. 이모,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어디 가세요? 옷은 또 왜 그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재민아,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문 잠가라. 순례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그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서. 재민이 그 서류를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모, 이거 형이랑 썼던 그 계약서잖아요. 결국 이걸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 더는 못 참겠다. 걔들이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로 아는구나. 어제 내 생일이었는데 미역국은커녕 50만 원 내놓으라고 전화질이더라. 내가 그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박순례가 아니지. 재민은 한숨을 푹 쉬더니 계약서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리는 그 적막한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이모, 여기 조항 기억나세요?
수증자 이민주는 증여자 박순례의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월 2회 이상 방문하고 질병 발생 시 간병 및 치료비를 부담한다. 이거 형이 제대로 지켰어요? 지키기는커녕 코빼기도 안 비친 지가 반년이 넘었다. 아프다고 하면 요양병원 가라고 노래를 부르는 놈들인데. 그럼 됐어요. 이모, 이건 100%예요. 증거만 좀 더 확보하면 바로 소송 걸어서 다 찾아올 수 있어요.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죠. 형이랑 형수 정신 좀 차리게요. 재민의 말을 들으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습니다. 당장 소송을 걸기보다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목을 조여가기로 했습니다. 재민이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순례 씨는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가족카드요. 며느리가 쓰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정지시켜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사무실을 나오기 전에 재민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형이랑 형수 다시는 안 본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재민아, 나는 이미 어제 죽었다. 지금 서 있는 박순례는 저것들 어미가 아니라 채권자야. 너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법대로만 해라. 다음 날 드디어 폭탄이 터졌습니다. 순례 씨가 노인정에서 고스톱을 치며 웃고 떠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라니요? 증여 해제, 재산 반환 소송.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글자 그대로다. 내가 한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왜 묻냐? 내가 준 거 다 도로 내놓으라는 소리다.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소송까지 걸어요? 가족끼리. 가족? 너희가 언제 나를 가족 취급했냐? 그리고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가게 통장이 막혔어요. 거래처에 입금해야 하는데 출금이 안 된다고요. 재민이 가게 통장까지 가압류를 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이 다 순례 씨 돈이었으니까요. 순례 씨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고스톱을 치던 김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순례 씨 무슨 일 있어? 아들한테 왜 그렇게 매몰차게 굴어? 말도 마세요. 자식놈 버르장머리 고치느라 그러죠. 내 속이 문드러져도 이번에는 아주 뿌리를 뽑아야겠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었어요. 옷은 꼬질꼬질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술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요. 순례 씨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대며 오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져서 당장 일으켜 세우고 밥이라도 먹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금 봐주면 저 녀석은 평생 며느리 종노릇하며 살게 뻔했으니까요. 순례 씨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늦었다. 내가 내 생일날 전화 한 통으로 퉁치려고 했을 때 너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야. 너의 그 잘난 처한테 가서 전해라. 빈손으로 나가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와서 납작 엎드리라고. 너 말고 이도와 그 여자가 와서 빌라고 해.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은 순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독하게 마음먹었지만 자식 우는 소리 듣는 어미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가슴을 치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요.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거 이미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뺏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도 맞소송 걸 거예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순례 씨는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해라. 짐 쌀 준비시켜. 이제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순례 씨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이니까요. 이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썩어 문드러질 테니까요.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안 있어요. 변호사 알아보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거 이미 몇 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뺏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저희도 맞소송 걸 거예요. 그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순례 씨는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해라. 짐 쌀 준비시켜. 이제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순례 씨의 마음속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 다음 이야기가 구독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